대체적으로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총리께서 하실 역할이 별로 없겠네요.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난 2012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상임 고문은 좋은 분이지만은 한 국가를 책임지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일부는 이걸 가지고 비아냥대듯이 그 정세균 국회의장 참 성견지명이 있네. 한 국가를 이끌어가기에 책임지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미리 내다봤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한 국가를 책임지기에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큰 나라에. 그렇지만은 특별히 언론에다 대고 한 국가를 책임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은 강한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한 국가를 책임지기에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이때도 대선 후보였어요. 네, 그 시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그 대선 후보 경선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마 그 정치권에서 후보들 간의 경쟁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그 심한 말씀까지도 주고받는 내용을 아실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경선 경쟁자로서 상당히 점잖게 상대방을 평가했다고 할까요? 이제 언론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자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한 말이라고 하는 점도 좀 참고를 해서 이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됐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그 말씀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네. 뭐 제가 미리 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아직도 3년이 지나갔는데도 계속되고 있는 적폐청산, 그다음에 이 야당과의 소통 단절 이런 걸로 인한 국민 통합 문제, 그다음에 경제 정책 문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유재수 감찰 무마 청와대 민정실과 관련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검찰 사법부 순치 장악 여러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성취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기존 체제를 허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아주 따가운 평가가 많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벌써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훌륭하게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니까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대통령의 견제 권한이 있습니다. 예. 여러 청구권 이거 다 무력화되고 그냥 예스맨이 되고 잘 보여서 또 후일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도모하려는 그런 것 아니냐 이래 우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대통령께 직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할 작정이고요.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뭐 정파에 따라서 또 세대나 특별한 개인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말씀도 경청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경청을 하면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럴 작정이고요. 그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총리와는 달리 이 후보자는 총리가 된다면 국회의장을 겪은 총리입니다. 네. 그 처신 자체가 국회 위상에 또 관련이 되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의 이 위상, 그다음에 전 의장과 관계된 모든 면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국민들이 예의주시해 볼 테고 지금부터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잘 처신하겠고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대통령의 평가는 후보자나 아니면 어떤 의원이나 국민 한두 분보다는 국민들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하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사 중에서 한 말씀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서면 답변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대화 중재 촉진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덕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는데 네. 남북 관계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는 것은 아주 잘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 지금 남북 관계가 여기까지 온 것이 잘 되었고 좋은 겁니까? 상황이?
단답형으로 답해 이 주세요. 정부 출발하기 전에 남북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과 지금과 비교하면 그래도 좀 안도할 수 있죠. 전혀 그렇지 않죠. 자, 잠깐만요. 시간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 북한은 아전 인수격의 자화자찬, 과대망상적 내용으로 일관돼 있는 대북 정책 광고 노름은 듣기도 역겹다. 가소로운 넋두리, 분수 없는 추태, 철면피 등 원색적인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핵 문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다시 무슨 세계가 깜짝 놀랄 전략 무기를 개발한다고 하고 뭐 선보인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고 그냥 말하자면 이 선의에만 기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잘 된 겁니까? 구걸하는 평화가 잘 된 겁니까? 뭐가 잘 됐다고 이 정부 덕분에 대통령 덕분에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정권은 안보나 북핵 위협은 그냥 덮쳐놓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이거 잘 됐다고 떠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뭐가 잘 된 겁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그래도 대화를 쭉 이어왔고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간의 대화도 하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국면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점은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그냥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튼튼한 국방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국방비도 과거 어떤 정부에 비해서도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증액을 하면서 이 우리 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한편 미국이나 국제사회와도 공조를 하면서 남북 문제를 한반도 이 핵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국방비를 늘린다고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국방비를 늘리는 대신에 다른 쪽에서 안보를 해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합쳐서 보면 안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느낍니다. 다시 오후 질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걸한다고 하는 표현은 자기 비하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당당한 태도로 우리가 국방력과 우리 국민들의 일체감을 잘 유지하면서 그러나 북한 핵 문제는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군 통수권자가 바로 하루 만에 이런 수모를 겪는 발언을 하고 나서도 이것이 무슨 당당한 안보고 제대로 된 안보입니까? 좀 생각 좀 바꾸세요. 우리 국민들 수모도 생각하세요. 국군 통수권자의 대통령이 바로 무슨 자화자찬, 과대망상, 광고노름 이런 가소로운 넋돌이 분선는 주택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것이 무슨 당당한 안보입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주당 대전서가 박병석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라는 각오 아래 문재인 정부가 역사에 남는 기록되는 정부가 되도록 총리로서 취임을 하신다면 소통을 할 수 있는 총리 그리고 정치력을 갖춘 경제총리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야당 측에서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총리로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낸 뒤에는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잠재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입장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같은 입장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남북 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오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7년도의 상황, 즉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 또는 출범하기 당시의 상황은 무려 한 해 동안에 17차례의 미사일과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경제는 출렁이었고 외자는 빠져나갔습니다. 경제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밥 워드의 공포라는 책에 보면 2017년 미국은 실제로 이번에
이란에서 시행했던 참수 작전에 대한 실제 훈련을 미주리조 오자크에서 했습니다. 북한과 지형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일촉즉발의 의기였습니다. 지금 18년에 비해서 많이 후퇴는 했지만 그래도 17년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을 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특히 우리 한반도의 문제는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정책의 일환이고 중국도 동북아 정책의 일환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운명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한민국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말 현재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경악할 일이죠. 전국토의 11.8%밖에 안 되는 지역에 전 인구의 50%가 몰려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동산의 문제, 그리고 교통의 문제, 대기오염 등 환경의 문제, 이 모두가 인구 밀집에 따른 부작용인 것입니다. 수도권은 넘쳐서 문제가 되고 지방은 부족해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국가 균형 발전은 우리 서울도 지방도 함께 잘 살기 위한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 한 세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2006년에 혁신도시 1기를 해서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했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방은 아직도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1기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지금 연구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끝나면 1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다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따라 그 공공기관과 기업의 기업체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이 클러스터가 돼서 성장 동력을 만드는 제2기 혁신도시 시즌2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예, 저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소신을 정치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정부들이 역대 정부들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펼쳤지만 금방 존경하는 박병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은 국가적인 중요 의제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계된 질의입니다. 길과장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 압니다. 무슨 뜻이죠? 이제 세종시의 과장들이 길에서 시간을 다 보낸다는 의미죠. 예,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예. 세종시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사이에서 길과장, 하국장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길과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세종시와 국회를 오르내리기 때문에 과장들은 길에서 시간을 보낸다. 길과장이고요. 하국장은 국장은 길에서 시간을 보내는 과장하고 직접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카톡으로 받고 카톡으로 지시한다 해서 하국장입니다.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되어 있는 곳은 남아공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합쳐야 됩니다. 작년에 세종시에 공무원들의 출장비, 단순 출장비만 330억, 그리고 출장일 수가 33만여입니다. 적어도 중앙부처가 내려가 있는 11개의 상임위는 국회 상임위도 세종시도 옳다, 옮기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 또 아울러서 대통령의 제2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수도로 즉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하면서 따르는 비효율을 수정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분리됨으로써 시간과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정책 제품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대면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토론을 통해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길에서 다 깔아버리는 이런 상황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2집무실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헌법은 이제 그 국회의 세종 이전이나 또 대통령실의 이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당장 현행 헌법하에서 국회나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비능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저도 그게 그 논의가 적절한지 경제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국민 편익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만들었었죠. 지금도 국민의 입장에서 세종시의 분원을 만드는 것이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이 국회와 정부 간의 협치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길이다 하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분 쓰겠습니다. 아니 1분 지금 들여놨습니다. 네. 네. 그 대신에 8분 되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자,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PPT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후보님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좀 같은 겁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2016년 9월에 국회의장으로 역임하실 때요.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김재수 장관 해임 투표를 하는 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하고 의정석에서 나눈 대화가 마이크에 잡혀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 저도 새누리당 시절이었는데요. 세월호든 뭐든 다 갖고 나오라 그랬는데 그게 안 돼. 어버이연합, 청문회 둘 중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 내나.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거지. 저렇게 말씀을 하신 게 마이크에 잡혀서 언론에 났었습니다. 당시 이제 우리 의장님께서 후보자님께서 중립성 위반 발언을 하셨다라는 걸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차수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였는데요. 정진석 의원이 원내 대표였고 김도읍 원내 수석이 이제 일을 했었죠. 차수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겪게 됩니까? 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는 대면이나 구두가 아니고 서류로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 국회에 확립된 관행입니다. 예, 그러면 서류로 협의를 한다면 서류를 누가 누구한테 전달을 하는 걸 협의라고 보십니까? 원래 이제 의사과장이 네. 교섭단체 대표 혹은 수석과 소통을 합니다. 예, 제가 기억나는 그 당시는 의사과장이 정확히 맞습니다. 후보님 기억하신 대로 정확히 맞고 의사과장이 김도우 원내수석한테 A4 용지 한 장을 툭 주고 간 겁니다. 김도우 그 당시의 원내수석은 그거를 협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못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협의라고 돼서 차수 변경이 됐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당시에 새누리당 저를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실까지 들어가서 항의를 했고 심지어는 공관까지 저희가 들어갔고 또 릴레이 단식을 하고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대표는 단식 투쟁까지 했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당시에 그 정도 국회의 어떤 중립적인 이유 또 절차의 하자성 굉장히 뭐 작은 거면 작은 거라고 볼 수 있는 문제 가지고도 그런 단식 투쟁까지 하고 공관을 점거하고 의회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라는 걸로 했는데요. 우리 후보자님 후임으로 계시는 문희상 의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그 패스트트랙 문제 때 불법 사보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이게 불법이라는 고발을 해서 지금 헌재에서 지금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그게 혐의가 없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게 검찰이 오바했다,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국회법 48조 6항에 보면은 그 위원을 사보임할 때 임시의 경우는 회기 전 개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몸이 아프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상 의장은 관행이라고 해서 제가 같이 일하는 오신환 당시 당시 의원이 사보임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문희상 의장이 강제로 사보임을 한 것을 허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이제 그런 의장이 그런 결정을 할 때는 그냥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입법차장이나 네. 또 의사국장이나 관계자들과 의논을 거쳐서 국회법이나 네. 관행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결정을 합니다. 네. 그냥 감각적으로 하진 않고요.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논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입장은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2017년 6월에 후보자님이 국회의장으로 재임하는 시절에 바로 저 옆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이시죠. 국토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을 때 후보자께서 해당 의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보임 승인을 거부해 주셨다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내 입법차장이라든지 모든 분이 논의를 해서 했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해서 저는 유추를 하는데 국회가 의장님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내에서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왔고 한 분은 적절하게 해주셨는데 한 분은 관행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서 지금 헌재까지 갔다는 것은 국회의회 민주주의를 굉장히 훼손시키는 사례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예산 문제인데요. 예산은 법안하고 정책과 다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걸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번에 문희상 의장께서는 예산을 통과시킬 때 4+1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 근거, 명분도 없는 그런 불법 집단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안을 심지어는 그 세입이 나오기 전에 세출을 허락하는 예산 부수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순서를 정말 강제로 맞바꿔서 예산안을 처리하셨습니다. 또 임시회 회기도 3, 4일로 쪼개가지고 정말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앞으로는 진짜 국회가 굉장히 누더기처럼 될 수 있는 그런 회기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야당 의원으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이런 식의 4+1이라는 자격이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그런 집단들과 수를 모으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국회가 돼버렸습니다. 교섭단체의 존재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나 합의도 의미가 없어져서 이제 숫자만 되면 빼버리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섭단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소속, 무소속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0명만 모으면 1분 더 드리세요. 소수 정당과 무소속이 힘을 합쳐서 우리는 20명이요 하면 사실 교섭단체 지위를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숫자적으로 만들어지면 교섭단체처럼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기능과 권한을 그렇다면 국고보조금도 그렇게 모인 분들한테 다른 교섭단체 집단들과 똑같은 액수의 국고보조금을 나눠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석수로 배분을 하는 그런 굉장히 국회가 형해화되는 국회법이 망가지는 여태까지 전례가 없었던 일이 이제 뚝이 열렸습니다. 전임 의장님으로 지금 이제 국회를 이제 떠나셔서 뭐 정부 수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기 나와 계시는데요. 전임자로서 의회 주의자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건지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충분하게 말씀하는 것은 자제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의회주의자로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예산안을 통과할 때 또 참고로 제가 예결위원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처리를 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그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최초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부수 법안을 처리하는 최초의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요. 그리고 나서 부수법안 선 부수법안 후 예산안이라고 하는 그 원칙이 깨져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국회가 확립된 관행에 벗어나서 새로운 관행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된다. 한번 잘못 관행을 만들어 버리면 그것이 국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무너뜨린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선진화법이 19대에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정치 문화 이런 것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 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지금 이제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돼요. 그러나 여야 간에 경쟁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정 안 되면 다수결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국정이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어제도 거론됐었는데 포스코 건설의 송도 4억 매각건 말이지요. 이게 금액이 얼마에 팔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뭐 3,900억인가에 팔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3천억에 팔렸는데 이 문제가 됐던 박 씨가 갖고 있는 지분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분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25%입니다. 25%입니다. 그리고 차명으로 해놓은 것이 좀 더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 업체에 매각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건 잘 모릅니다. 중국 업체에서 4,300억 정도의 이것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포스코에서 이거를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 씨는 필사적으로 정치권에 노비를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하셨고 그 전화하셨던 것들이 녹취록으로 나온 것이지요, 이게. 근데 이게 3천억에 팔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3천억이에요. 예, 그래서 이 처음에 금액보다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녹취록에 보면은 우리 후보자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지불 조건이 좋은 내용으로 비딩을 했다고 하니 좀 잘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1심과 2심을 통해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는데 1심과 2심에서 후보자님의 요구하신 거가 기각됐단 말이죠. 채택이 안 됐단 말이죠. 예. 그런데 2심에서의 판결문을 어제도 다른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통상적인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라고 본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단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이게 대법원 가서 판결을 뒤집히지 아니하면 어찌하실 건가? 후보자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제가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4,300억에 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내용을 알지도 못합니다마는 매각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3,000억에 매각했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로비를 했던 것이고요. 이제 그거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명예를 잃어버린다 그러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의장님, 후보자님 명예가 가장 중요하시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명예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야 법원이 그렇게 판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리가 없죠. 헌법 46조항에 보면 3항에 보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국회법 155조에도 이 항에 대해서 국회법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럴 때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가 되셨는데 대한민국의 법을 가장 준수해야 되는 최고의 고위 공직자이신데 어찌 됐든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게 2심 판결이 뒤집히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느 개인이나 어떤 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물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에 의해서 위법했다고 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 법을 위반한 것이지. 바로 후보자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심에서 나온 것이 이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2심까지 지셨어요. 또 명예가 회복이 안 되셨어요.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의 직무로부터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헌법 46조 3항에 위배가 되고 국회법이 위반이 된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위 공직자로서 임명됐었을 때의 그 처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재판은 제가 손상된 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재판이었지 그 사안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말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예가 회복이 안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 직위로서 지금 현재 직무를 벗어났다라고는 법원의 판단이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2심까지는. 그것은 본안 판결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헌법과 국회법 155조를 어기는 건데 이 판단에서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 후보자님 그렇지 어떻게 않습니다. 하시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후보자님 여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2심까지 했거든요. 어제 재판이 안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2심까지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심 원래 3심이라야 끝나는 것이고 제가 어제 재판이 안 끝나셨다 그랬거든요. 형사 재판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법원에 2심까지 끝났기 때문에 대법원에 이 부분을 3심으로 가셨습니까? 지금 항소하셨습니까?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그건 왜 안 하셨습니까? 아직 결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숙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상당히 신중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워낙 금액도 크고요. 국민적인 의혹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기셔가지고 명예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3심에 가셔서. 그런데 어찌됐든 이 부분 자체가 금액도 크고 이 박 씨라고 하는 분이 이 전과 경력도 있고 질이 나쁜 분이에요. 보니까.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에 좀 도와주시려고 하다가 어찌됐든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헌법과 국회법의 신분으로서 봤을 때 국회의장을 지내셨고 또 총리를 가시려고 하는데 이 국회법에 가장 앞장서야 되는 국회 전직 의장으로서 이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로서의 판단을 어떻게 하실 건가 이 부분은 국민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전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재판은 잡지사의 허위 과장 보도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재판이었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다른 안을 가지고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명예가 회복이 안 되고 졌었을 때 오히려 법률적인 것보다 우리 살아오신 후보자님의 인품으로 봤을 땐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감내하실 수 있어도 명예적인 측면은 전 감내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운신의 폭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천 서구의 신동근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그 포스코 그 압력을 행사했다는 그 당시 시사저널 자료를 보면요, 당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 씨는 2014년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 당시 서모 의원 측에 억대 불법 자금을 전달했고, 이 의원 측에서는 용인시장 공천 헌금 등으로 20억을 제공했다. 뭐 이런 내용을 들어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두 의원에게 수십억대 이름을 했다고 실명까지 거론해서 밝혔어요. 거기에 이제 정석윤 후보자도 이러저러한 전화를 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석윤 의장은 당시 시사전에서 주요하게는 새누리당의 억대 거기는 금품 수수를 했다는까지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다고 후보자가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물타기로 저는 정 후보자를 여기에 넣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진을 합성해 가지고 예. 세 사람 가운데 제 사진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정세균이 그런 전화를 했다. 그런데 이 왜 했는지는 모르겠다. 이제 그게 아주 글쎄요. 저는 뭐 기자 생활 안 해봤습니다만은 특별한 뒤에 내용이 있어, 기법인지 짧게도. 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민사 형사를 했는데 민사는 손해배상이고 명예회복과 관련된 형사는 아직 1심도 예, 알겠습니다. 진행이 안 좀 되는 짧게 상태입니다. 해주세요. 예. 예. 그다음에 어제 자유한국당 김상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야당 의원님들께서 화성의 동탄 택지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그 지인들 관련자들이 정 후보자의 지인이다. 그다음에 거기 현장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다. 이래서 무차별한 의혹 제기를 했거든요. 저는 뭐 이게 뭐 명확한 근거 없이 뇌피셜에 의한 뭐 나름대로 의혹 제기다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야당 제가 물어보는 대로 짧게 대답하세요. 예. 야당이 언급하는 후보자의 화성시 방문 시기가 언제 됩니까? 2017년입니다. 17년 6월 1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자료는 당시 지역 신문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화성 동탄 택지 개발 업체 선정 불법 의혹이 발생한 시기는 언제로 생각합니까? 안 보셨다고 그랬죠, 감사원 자료를. 어제 밤에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끝나고 나서 예, 짧게 그랬더니 예. 2015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예. 그러니까 화성 도시공사는 당시에 2015년 6월 같이 2년 전에 말하자면 LH로부터 2군데 땅을 매입했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는 물론 작년 6월에 나왔어요. 그렇죠. 6월 25일에 나왔는데, 근데 해당 사건 내용을 보면 해당 사건은 2년 전인 15년에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차가 2년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건은 15년에 생겼고 방문한 것은 17년이라는 말이죠, 후보자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야당이 제기한 2015년 택지 비리 의혹인데 그건 의혹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기한 의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시절이죠. 말하자면 15년이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당시 후보자의 이치나 국회 상임위는 의장이거나 국토위는 아니었죠. 물론 아니죠. 뭐였죠? 예. 예통이었나요? 저는 문체위였습니다. 문체였나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기에 어떤 영향을 발휘할 그런 게 아니었죠. 박근혜 정부. 당시에 후보자가 설령 부당한 매압을 넣었다 하더라도 소설 풀었던 그 박지원의 시절에 이거 가만히 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 정리를 해보면 택지비리 의혹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2015년이고
그리고 후보자가 화성시를 방문한 시기는 2년 뒤인 17년이다. 그리고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 문체위 의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이치에도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그 사진 보시죠.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아니 저 보세요. 그날 일정 한번 PPT 띄워보세요. 어제 저 후보자께서는 그걸 기억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뱃놀이를 먼저 가고 나중에 딴 일정을 갔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1시 30분에 R&D 시찰했고요. 3시에 화성 드림파크 방문했고 4시에 매양리 평화공원 방문했고 그리고 6시에 이제 마지막에 말하자면 화성 뱃놀이 축제 갖고 명예 시민증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드림파크라고 해서 저는 드림파크 우리 동네에도 제가 사는 아파트 이름이 올림 드림파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아파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매향리에 있는 유소년 야구장이에요. 저 보세요. 그죠? 이 개장식한 거. 그러면 동탄 택지개발지구와 드림파크 지역과는 거리상으로 직선거리가 30km고 자동차로는 50km입니다. 동탄 신도시는 가장 동쪽에 있는 거고 화성에. 저기는 매향리 저쪽은 폭격장이 있는데 말하자면 서해안이에요. 전혀 다른 데를 방문한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당일 말하자면 방문해서 이렇게 뭘 받았다고 그러는데 브리핑을 보니까 이 조감도 저거 내려버리고 보면 저 그림 저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화성 드림파크 조성 사업 조감도예요. 이게 무슨 택지 개발 사업 브리핑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그날 신문만 봐도 알아요. 어떤 관련 기사를 보면요. 어떤 건의를 받았냐면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미 공군 폭격 훈련장 자녀 부지 매입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하나 한 것 같고요. 당시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화성시에서 또 하나는 피해 지역 지원 사업으로 우정 일반 산업단지를 지원 도시 사업 구역으로 지정해달라 이런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시 의원께서 오신 김에 화성시에 민원을 얘기한 거지 택지 개발 사업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당일 행사에 화성 명예 시민증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받은 이유가 뭔가요? 제가 저도 이제- 1분만 더 주세요. 네. 예, 1분 뭐 더 드리겠습니다. 화성에 있는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원을 하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걸 제가 보니까 화성시가 돈이 많아요. 개발 사업을. 그러니까 불교부 단체로 존치될 수 있도록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격려를 보냈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예. 예? 무슨 뭐 택지 개발에 감사한 게 아니고 그래서 명예시민증까지 준 겁니다. 이렇게 감사원 결과 보고서 보고 그 당시 언론만 보더라도 명확히 다른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관되었다라고 과대망상으로 이런 무차별한 인격 살인을 자행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응? 그 친분 있는 자가 어떤 사건과 비리에 연루돼 있다고 후보자와 바로 연관시키고 말이죠. 저는 이런 몰상식한 검증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질과 도덕성과 정책을 검증하는 그런 제대로 된 청문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소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당의 윤소합니다. 어제 밤까지 수고들 많으셨고요. 새해 들어서 이제 금방 초반에도 좀 활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새해가. 이것이 선언적 의미의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엄혹한 정세이기도 하고 새로운 희망을 일궈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약간 다른 톤에 저는 그것을 새롭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남북 협력의 부분에서 우리 역할을 강조하는 좀 이따 좀 읽어 볼 텐데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 대사라는 해리스 대사가 하는 말이 남북 관계의 협력은 좋지만 미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 즉 허락을 받아라. 이 앞전에도 망발 아닌 망발을 했는데 우리 민족 공동체의 평화 협력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그 구상의 대강을 밝히는 데 대해서 일개 대사가 대놓고 이따위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국면을 보다 더 전환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신년사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그 다음은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에 협력을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커다란 전환의 함의가 저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는 그동안에 조종자 내지는 중재자 내지는 운전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돌아온 것은 아까 어떤 구걸 이야기 하던데요. 우리 일희야 일비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정부 스스로가 소위 트럼프의 트위터 정치 이 눈치를 보면서 남과 북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여기로 남북 공동선언을 했고 14 공동선언을 했고 개성공단을 했고 금강산 관광을 한 이런 담대한 부분을 남과 북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대북 제재 결의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이 부분을 안 하라고 있습니다. 저희 이합전도 개성공단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 회담의 단장으로도 지금 후보자께서 역할을 하시려고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 후보자께 분명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의 이 변화된 상황에서 언제까지 중재자, 운전자의 역할을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철도를 잇고 도로를 잇는 부분들이 대부분 제재 부분이라는 것을 의식만 하고 그 시도를 하는 그런 담대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한미 동맹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큰 이해 당사자, 1차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핵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2차, 3차적인 이해 관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나 국제사회와 공조라고 하는 그것과 완전히 동떨어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운신의 폭을 넓히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다 신중하고 대단히 정교한 정세 판단 하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자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립화되고 있고 미국 제일주의에 너무 과한 모습에 상당히 세계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한미동맹이라든가 이런 것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이런 부분에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 나서는 모습이라든가 대단히 1분만부터 부탁드립니다. 1분.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남과 북의 민족의 생사가 운명이 달린 문제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국제사회 공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시범 사업부터 지금 당장에 들어가고 같이 하는 협력적 관계를 맺어갈 때 오히려 미국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하고 오히려 북미 간에 근본적인 회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시선과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도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과 함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우리 윤수아 위원님의 말씀을 잘 경청을 했습니다. 잘 참고해서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사저널에서 보도되었던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이나 또 어제 크게 논란이 됐던 화성 동탄 관련 의혹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챙기는데 또 어떤 행사에 참여했는데 때로는 의혹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셨죠? 네. 네. 후보자는 지금 여러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매년 후원금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후배들 챙기시는 마음을 고맙게 여기면서도 또 이것도 보기에 따라서 의혹이나 또 다른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18년 동안 제가 보니까 연평균 40명이 넘는 동료 의원들에게 평균 50만 원씩 후원을 해오셨습니다. 저한테는 안 해주셨더라고요. 예. 같은 의원으로서 참 고마운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의원들끼리 품앗이 후원을 해서 결국은 연말에 소득공제라는 세금 혜택을 받는 절세 후원이다라는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의 급여는 국민 세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월급을 받죠. 그런데 그 월급에 내는 세금도 좀 아끼겠다고 일종의 편법, 꼼수를 쓰면서 세금 절세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그 모습을 아무리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저는 곱게 보지 않을 거라는 거 저는 충분히 후보자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걸 굳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처럼 국회의원 신분으로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갖고 행사에 참여해도 의혹의 눈길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저는 총리는 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더 큰 의혹, 더 큰 오해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행동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후보자님? 네, 동의합니다. 저는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무총리 역시 특정 정당의 당리 당략이 아니라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국정에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민주당을 위해서 일하는 총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시는 총리가 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친문 세력의 오랜 동맹군으로서 친문 세력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총선을 지원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총리가 되시면 민생 현장을 살피고 또 국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사실상 동료나
친한 지인들의 선거 운동을 할 것이다. 선거용 선심 행정을 남발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 국민들도 총리가 마땅히 섬겨야 하는 국민입니다. 총리 후보자로서 해명하고 약속할 의무가 있는 국민입니다. 이 자리에서 안심하시라. 저 정세균은 그런 사람 아니다. 총리가 되더라도 관건 선거 절대로 하지 않겠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기본입니다. 만약에 총리가 선거에 관여하면 불법입니다. 저는 불법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도가 아니고 법을 어기지는 않지만 오해를 사고 그런 불필요한 논쟁으로 갈 수 있는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쌍을 제가 그래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주 너무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선 전까지 불필요한 지방 나들이 자제하고 전국을 방문하는 초도순시, 초도순방 자제하고 총선 이후로 연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총리가 아직 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정을 해서 네. 말씀드리는 거지 근데 않습니까? 그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저는 결코 불법을 할 생각도 없고. 근데 정치에 후보자님 제가 아까도 선거에 말씀드렸지만요.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은요. 국민들이 왜 화내시는지 아십니까? 법을 어기지 않는데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것을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답변을 법을 도덕적으로도 어기는 거라고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정치 도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네, 저는 법뿐만 아니라 예, 도덕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네. 최선을 다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거나 회피하셨다라고 하면 총리 인준에 가장 반대해야 되는 명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총리뿐만이 아니라 장차관까지 동원해서 출장을 핑계로 전국 선거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의심도 합니다. 근데 한번 왜 이런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연초에요. 이미 정부가 공공연하게 예산 설명회라는 형태를 갖고 또는 당정협의라는 명목하에서 너무나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장관이 정치인 출신들이 가 있고 의장님 지금 후보자님도 국회의장 출신으로 국무총리가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의심을 갖는 것이 너무나 국민들에게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당연한 생각 그러나 좀 다소 불편하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국민도 총리가 섬겨야 되는 국민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이제 삼권 분립 저해한다는 여러 가지 주변의 우려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총리가 되시려면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시는 것이 맞다고 어제 제안을 드렸는데 어제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혹시 밤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아직 생각 못했습니다. 이제 점심 시간 임기가 불과 몇 달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대표하는 종로구가 대표자가 없는 것이 더 나은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판단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제 지역구에 책임 있는 분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해야 될 문제지 제가 그냥 청문회장에서 만약에 의논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까? 다 열려 있는 것이죠. 그건 그렇지만은 청문회장에서 불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치적인 중립성 또 행정부와 국회의 삼권 분립을 지키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탈당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야말로 중립성을 보여주는 정말 정치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것도 저는 탈당하고 싶지 않은데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이제 후원을 제가 우리 이제 초선들 이렇게 조금씩 후원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것은 다 정치자금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품앗이 후원을 한 거 아니냐. 저는 우리 후배들로부터 후원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오후에 자료 요청했으니까 네. 그거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품앗이 후원회를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경기 부천 오정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정책 관련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후보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4,300억에 내 땅을 팔 수 있는데 3,000억에 팔렸다. 억울하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좀 잘 따져봐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이제 청탁이다. 저는 제 경우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떡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 그거 참 뭐 이상하고 잘못된 것 같다. 따져봐 달라 얘기하는 게 그게 저는 그 정치인 또 공직자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일 후보자께서 어떤 사람이 저 땅을 4천억에 팔겠다고 내놓고 또 딴 사람이 4천억에 살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걸 3천억에 사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면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그것도 전달을 했겠습니까? 전달 안 했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억울하다는 겁니다. 예, 글쎄 뭐 별로 억울할 일도 없고 당연한 것 같은데 네. 그게 문제를 삼을까 제가 잘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그걸 문제 삼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출판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의 명예를 제가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네.